시간이 지금 좀 지체됐는데요. 저희 이제 강북 마을에서 준비한 자유시민대학 제5강을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 이문재 교수님 모셨고요. 자유시민대학은 우리 사는 우리가 사는 강북구 주민들이다. 먼저 이렇게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도 그렇고 또 지금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정말 불행한 사태죠. 다들 알고, 특히 이제 이런 지역에서 시민운동 또는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뭐 시장이나 이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들 뭐 지금쯤은 다들 뼈저리게 지금 뭐 절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공범입니다. 우리들이 공범.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할 주제가 대안적 삶에 대하여 변화를 시작하는 다른 가치,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주제인데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안적 삶 또는 대안이란 단어보다는 전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대안이란 말은 저 강의 이쪽에서 저쪽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쪽에 있고 대안은 강 건너 저쪽에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조금 좀 멀다는 그런 어떤 그 감성적으로 멀다는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안적 삶, 대안적 사고, 대안 문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대안보다 전환이라는 그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전환 그러면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할 문제다, 전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안적 삶이란 말을 저 나름대로 전환적 삶, 전환하는 삶, 전환하는 사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한 산업 문명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조금 그런 생각을 좀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지금 뭐 벌써 우리가 2월, 3월, 한 6개월쯤 됐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저는 마스크가 대단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에서 눈은 자신이 있는데 눈을 제외한 이 구비는 아니죠. 코와 입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이 코 옆에 큰 점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릴 수 있어서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금방 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참 이 눈이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 다시 드리면 대안이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환은 아마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눌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출발하려고 하냐면,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200년 전 미국 그 월든 호스과에서 아마 2년 가까이 그야말로 자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작업적인 그런 삶을 실험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뭐 월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뭐 몇십 달러를 가지고 집을 오두막을 한 채 지었죠. 근데 그게 어떤 분이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책상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또 의자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자가. 그래서 그 소로의 그 오두막에는 왜 의자가 3개가 있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의자, 여기서 의자는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용이 되는 그런 기능적인 물리적인 의자일 수도 있지만, 가구일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이건 지금 우리의 대안 또는 우리의 전환에 필요한 강력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당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지금 소로에게 있었던 3개의 의자뿐만이 아니라 그 3개의 의자를 리모델링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의자를 우리는, 또는 2개의 의자를 우리 더 마련해야만 우리가 지금 갈구하는, 또 가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저 대안적 삶 또는 전환 문명이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여기 프로젝트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선생님들하고 나눌 그 강의의 주제는, 제목을 소로의 3 의자, 자기 성찰과 재탄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한번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코엑스에 가면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죠. 저 거기 지난 5월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 실내인데 무슨 봄구장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실외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도서관하고 크게 대비되는데, 물론 그런 대형 도서관, 기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형 도서관도 나름대로 그 역할과 책무가 있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런 강북마을에서 운영하는, 또는 이런 지역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이런 작은 도서관들의 역할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도서관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하고 늘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잘 못해요. 강연 잘 못합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247개월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네, 20년이 좀 넘었는데, 이 기자 생활 초창기 때는 이제 누구를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또 그럼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전화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선배 기자들이 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 그때 몰래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벌벌벌 떨리고. 근데
점심시간은 내가 전화하기에 편한 시간이지만 내가 만나야 할 취재 대상들 다 점심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겨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취재를 가면 뭘 물어봐야 되는지 상당히 저 몸둘 바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대학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강의를 나가서도 첫 학기는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거의 10분 동안 10분 동안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제가 제 성격 때문에 한 30대 초반, 30대 내내 인간의 성격은 과연 변화할 수 있는 거냐, 변화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뇌과학이나 진화 심리학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심지어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를 두고 뭐 DNA를 전달하는 뭐 변 배달부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그 증명, 그 증거, 증인을 지금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거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있으면 아니 저걸 화면을 제가 넘겨야 되는데요. 리모트. 제가 집에서 안 가져왔네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예. 안 되면 됐죠? 예. 저절로 됐네. 원래는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안적 삶 또는 그 전환하는 사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래요. 제가 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가 아까 강의 연설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강의나 연설을 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이 질문을 하거나 수수께끼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럴 때 아주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잖아요. 거의 지금 1000만 대가 넘은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집마다 지금 자동차가 다 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사거나 뭐 결혼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사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자동차는 이제 거의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신체의 일부. 발이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자가용 승용차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자동차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죠? 대부분의 시간은 쉬고 있죠. 예. 한 자리에 주차되어 있죠. 저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쉬고 있다. 자동차를 너무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목적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주고 또 매년 수백만 원의 그 운영 유지비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자각을 한 게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생긴 게 아니고 영국의 어떤 언론사 매체에서 이걸 조사하고 보도한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뭐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그 오너 드라이버들은 하루에 90%가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쓴다는 거예요. 24시간에 90%면 21시간인가 그래요. 21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의 실제 구입 목적하고 실제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 현실하고는 전혀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하루에 90% 세워놓기 위해서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관한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질문. 야근 왜 식후 30분 후에 복용해야 하는가? 이것도 한 3, 4년 전에 뉴스에서 나왔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30분 후에 먹어야 할 약은 분명히 있대요. 근데 그건 우리 약이 100개라면 한두 개 정도라는 거예요. 약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건 약사들이 그래야 이 환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을 3번 먹으려면 가장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8시간마다 먹어야죠. 8시간.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약사가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해온 거예요. 이건 약간 어려운 건데요. 전구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발명이 됐죠. 전구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있는 백열 전구 이런 거 말고요. 그 전구의 수명이 몇 년쯤 됐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어릴 때 그 백열 전구 뭐 30초 금방 끊어지지 않나요? 자주 끊어졌죠. 네. 그건 최근의 일이고 우리 시대의 일이고. 영원히 안 끊어졌나 봐요. 다른 분들은 미국의 러시모어인가 조그만 소도시에 그 백열전구 생일잔치, 거기서 백열전구 생일잔치를 해준대요. 근데 그 백열전구가 1901년생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구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반영구적이었어요. 반영구적.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아니 전구를 생산해서 파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니까 전구 생산 회사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구 생산 업체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지 말자. 전구의 수명을 1000시간으로 제한하자. 그걸 어려운 말로 노후화 기술이라고 해요. 노후화. 기계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다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기계나 도구나 기능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신기술이죠. 지금 이 노후화 기술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7년 뭐 예. 핸드폰은 한 2년? 그건 심리적 노후화 기술이고요. 심리적 노후화 기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들이 잔고장이 없다고 정평이 나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자동차들도 이제 고장나게 만든대요. 근데 문제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저의 잘못입니다. 문제는 거꾸로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화 기술이 발달이 되면 결국 자원을 빨리 뭐라고 하죠? 자원을 많이 착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죠. 쓰레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녀가 없는 부모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하고 누가 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민감할까? 유자녀 부모. 예? 유자녀. 아니에요. 진짜요?
무자녀 부모가 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월든 호숫가의 이게 제가 원고 청탁에 밀려가지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월든 호숫가 헨리 데이빗 소로의 오두막에는 의자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가 찾아오면 의자 2개를 이렇게 마주 놓고 나그네들이 오면 의자 3개를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홀로 고독을 즐길 때는 의자가 하나만 필요했겠죠. 미루어 짐작컨대 소로가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의자 2개가 비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월든 호숫가 숲속 소로가 혼자 들어가 손수 짓고 살던 한 칸 오두막에는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의자 1개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 자기 자신 물릴 때 자기 자신은 여러 개겠죠.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의자고 2개는 우정과 관련된 거예요. 우정, 지인, 가족 뭐 이런 겠죠. 이 3번째 의자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고독 또는 자기 성찰이고 이거는 우정, 우애. 이거는 환대와 관련된 거예요. 환대. 그러니까 이 3개의 의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되겠죠. 아주 성숙한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의자 3개의 범주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이 환대 의자는 거의 없어요. 환대하는 의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를테면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방인까지 갈 이유도 필요도 없어. 이 3개의 의자를 우리 3번째 의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의자가 있느냐. 이건 스마트폰이 다 뺏어갔어요. 스마트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두막이라는 집도 없고 침대라는 잠, 휴식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에서 우리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로가 이렇다는 건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의자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덕규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개인이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의자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건 이졸데 카림이라는 오스트리아의 뭐 철학자이고 사회학자가 최근에 쓴 책에 나오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뭐 할아버지, 아버지쯤 될 거예요. 아니면 저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19세기에 출현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국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민족이나 정당, 이 큰 범주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개인이 추상화되었어요. 이 개인이 추상화된 구체적인 결과가 선거할 때 1인 1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체, 소위 정체성의 변화의 목적이 그 사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정체성에 편입이 들어 적응하는 것이 1세대 개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뭐 국가, 정당, 교회,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죠. 근데 이때는 민족과 개인, 국민과 시민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뭐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개인주의는 1960년대 서양의 이른바 68 혁명이 있었죠. 이때는 1세대 개인주의하고 달라졌어요. 나를 추구하는 나를. 나는 나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프로젝트형 인간 탄생을 한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 3세대 개인주의가 곧 소개가 될 텐데 2세대 개인주의하고 3세대 개인주의는 다른 것보다 같은 점이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 여기 낯익은 개인들입니다. 다원화 사회고 이 2세대 개인주의에 이르러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로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젠더의 문제나 성소수자의 문제, 뭐 이방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정치 무대에 이제 올려진 거예요. 그것이 2세대 개인주의가 이룬 성과죠. 3세대 개인주의는 이게 이제 대단히 불행한 건데 2세대 개인주의하고 매우 같은 점이 많은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불확실성이 대단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공통된 세계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보증하고 증명을 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와 타자들 아까 말씀드린 이졸데 카림이라는 학자에 나온 책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장도 없고 밀실도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홈리스. 아까 헨리 데이비스 소로 씨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집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의자도 없는, 인류 탄생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저는 사막이라고 봐요. 사막. 이 오르통스 블루라고 프랑스의 아마추어 시인이 메트로 프랑스 지하철 공사에서 주최한 100일장에서 당선된 시인데요. 이 시가 아주 짧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류시와 시인이 엮은 뭐 사랑하라 한 번도 아마 거기에 이게 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저때 자기 앞이라는 건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이겠죠. 저는 이게 자기 성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우선 뒤돌아보는 것.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멈춰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이렇게 가긴 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전 이게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글을 쓰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박정욱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없는지.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휴식에서는 성찰뿐만이 아니라 휴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휴식. 근데 우리 휴식 그러면 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휴식은 절대 이게 노는 것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휴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 드는 순간. 몰입. 이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휴식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차분하게 자아를 돌아보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휴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별로 없어요. 저도.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 그 깊은 휴식, 진정한 휴식이 소로가 혼자 있을 때 사용했던 의자인 거죠. 우리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 이게 대안적 삶 또는 전환 문명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밖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개의 의자가 원탁처럼 라운드 테이블처럼 둘러 앉아서 같이 의자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자고요. 두 번째 의자가 아까 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필요하죠. 내 안에 여러 개의 정체성, 여러 개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지만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 이건 이 문제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류 시인인데요. 이건 같은 사막인데 좀 전혀 관점이 달라요. 사막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일이다. 아까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은 자기 혼자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타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이를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관계. 이게 답을 내놓고 질문을 하니. 그러니까 관계를 새로 보자 이거예요. 관계. 이제 자기 성찰보다 이제 이 사이 관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사고의 범위가.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관계 또 자기 성찰 또는 뭐 가족이나 이웃 가까운 사람들의 그 관계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 병원에.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지나치게 너무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 뭐라고 할까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쪽에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몇 년 전부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잡아야 우리가 지난 날을 좀 돌이켜보는 게 좀 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아들러는 우리는 과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불행한 것이 모든 원인이 과거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원인론이라면 과거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라면 이 아들러는 목적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향하는 거. 그래서 아들러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대안적 삶을 우리가 고민할 때 또 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아들러를 많이 참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자가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이 환대의 법칙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라. 조건 없이 베풀라. 이 초대 기독교 가정, 그러니까 AD 312년인가 313년인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단이었지, 이단.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예수를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공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하교회였는데 이때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보물. 믿음, 소망, 사랑. 상당히 문학적이시다. 책을 몇 권 내셨어요? 물건이에요. 물건은 누구나 흔히 갖고 있는 물건.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양초, 그 다음에 빵, 기름, 그릇, 양초, 빵, 그릇. 담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들은 해가 질 때 지평선에서 나타나죠. 대낮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은 거의 없어요. 낮에는 걷잖아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느닷없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계십니까? 그럼 촛불을 켜서 들어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녁 되니까 요기를 해야 되죠. 빵을 주고 자고 가야 되니까 담요를 주는데 이때 원칙이 이런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뭘 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뭐냐? 내일 어디 갈 거냐? 왜 여행을? 이런 걸 일체 묻지 않는 거예요. 환대의 법칙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초대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2000년 전. 여기 시골에서 다들 어릴 때 성장하셨죠. 저도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뭐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초입에 있었어요. 그럼 한겨울에도 우리 다 자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안방에서 밖에서 계십니까? 그래요. 누구세요? 지나가는 과객.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라고 그래. 우리 부시시 일어나면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서 상을 차리고 늦은 저녁을 대접하고 그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그 양반은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거였어요.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소위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지 않은 저 뭐 산속 오지나 저 밀림 지역에서는 뭐 몽골 지역만 가도 그렇죠. 거기는 낯선 사람을 대단히 반깁니다. 그리고 그런 뭐 저 여행 프로그램 다큐들을 보면 헤어질 때 다들 울잖아요. 어릴 때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을 반기는 건 그 뭐 유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생물학적으로도. 근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무전 여행이 없어진 거하고 참외서리가 없어진 이 시기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 막 불타오를 때. 그 전에는 참외서리 하다 들키면 꿀밤 한 대 맞았죠. 그 이후로는 경찰서로 갔어요. 무전 여행도 그 이전에는 이런 환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형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기 전에 두세 명이 모여서 멀리 떠났다고 보죠. 무전 여행. 그 통과 의례였는데 지금 무전 여행하면 바로 거기도 어디로 끌려갈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 세 번째죠. 환대도 잊어버렸어요. 이 선물 같은 삶, 그러니까 환대가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시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재밌는 시예요.
이창기 시인이라고 제 또래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치매로 실종된 쌍둥이 할아버지에게 눈에 익은 과수원길 한 세트, 생일도 잊은 채 고추 따는 아이에게 반가운 친구 한 다스. 이거는 뭐 구렴이니까 안 읽을게요. 글자 모르는 김서방 회갑잔치에 글자 없는 책 한마지기. 자식 잃고 먼 길 떠난 친구 부부에게 답장 붙은 편지 한 축.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벨로루시에서 시집온 심약한 소녀에게 약국에서 산 희망 한 갑.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환대 문화를 지금 이창기 시인이 선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이런 시절을 살았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지금 이런 그 환대의 문화가 분명히 저는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넷플릭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는데, 또 뭐 제가 직접 알게 된 게 아니라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내미가 언제 이거 시리즈를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는 친절을 찾는 오토바이인데 Kindness Diary. 원래 이게 2탄인데 1탄은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폭스바겐 이게 1970년산이에요. 거의 50년 됐나요? 가다가 막 고장 나는 건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알래스카에서 남미 대륙 끝까지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무일푼으로 가요. 무일푼. 응? 이른바 무전여행.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친절을 찾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환대겠죠. 환대. 무조건 저 어느 도시에 가서 나 좀 재워달라, 나 밥을 좀 먹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그런데 아주 이게 12회인가 있는데 아주 감동적.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그런 환대를 받으면, 친절을 받으면 엄청나게 보답을 해요. 어떤 노부부한테는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고, 어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런 것이 꿈인 흑인 젊은 여자애한테는 그런 또 NGO 단체를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말을 안 해. 거기 안 나와요. 네. 무슨 비자금이 있나. 이거 대단히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는 건 우리가 환대 문화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네 번째 의자가 이제 이건 소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고독과 휴식,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위한 의자, 그다음에 우정을 위한 의자, 그다음에 환대를 위한 의자. 네 번째가 기계와 함께하는 의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기계. 우리 기계를 외면했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지금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기계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스마트폰 지금 여기 다 있죠. 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작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시카고 MIT인가 어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서로의 세계의 의자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테크놀로지는 무엇보다 고독, 즉 서로의 의자 하나를 방해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잠시라도 홀로 남겨져 생각에 잠기는 것을 불편해한다.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을 15분 동안 가만히 전화기나 책 없이 앉아있게 하는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다.
실험 초반부에 사람들은 지루해지면 전기 충격이라도 받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지루해지면 전기 충격이라도 받겠느냐는 질문에 만장일치로 받지 않겠다고 대답 똑같죠. 어떤 경우에도 전기 충격은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혼자 보낸 시간이 6분 정도 됐을 때 상당수가 전기 충격을 받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의자 세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의자 세개가 없이 우리가 네 번째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목한 시절에 고문할 때 제일 힘든 게, 저는 뭐 안 당해봤지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내두면, 스마트폰 빼고 가만히 내두면 제가 다 불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빈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홀로 놔두면 뭐 형사님 검사님 뭐 야, 안기부 와, 내가 다 불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이 책도 꼭 보세요. 이 책은 특히 가정 학교 일터에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얼만큼 가족관계,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학습 일터의 이를테면 생산력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수십 가지의 그 실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을 꺼놓고 올려놓기만 해도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때문에 뭐 가족 간 또는 뭐 교사와 학생 간 대화가 끊어진다. 근데 그 잘못은 이 소위 밀레니얼 세대, 디지털 원주민, 아이들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성인들이 여기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가 인터넷에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봐 이러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메일하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내일 오너라. 내일 꼭 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만 그런 거,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기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너무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 지금은 인간이 기계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계라는 제품,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상품이 인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스마트폰이라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쟤들이 우리 인간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수백 가지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1%도 안 쓰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그 정현종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런 시가 있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대표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결속은 없고 접속만 있잖아요.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어요. 검색. 전에 4, 5년 전에 그
EBS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검색에서 사색으로인가 이렇게. 그 하나 거기서 제가 그래서 하나 덧붙인 거예요. 검색에서 사색으로 결과가 접속에서 결속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 소로의 첫 번째 의자는 우리는 앉아서 죽어라 검색하고 접속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앉으면 우리는 사색하고 결속을 하겠죠. 직접 만나겠죠. 그래야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미국 친구들한테 아까 그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미국 중학생들한테 친구한테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웃기게 해주는 친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신뢰, 애정, 친절, 뭐 연민, 연대 이런 것을 바라는 친구, 우정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터에서도 이 인터넷 문제라고 했죠. 3분 23분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미국 직장인들이 3분 동안 업무에 집중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3분 동안 업무에 집중하다가 저 업무를 끝내게 하는, 방해하는 중요한 게 이거 저 인터넷. 이것도 아주 무슨 저 봉숭아학당 같은 건데. 그러니까 포천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100대 기업인지 500대 기업인지 거기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회의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의 참가자 중 65%가 회의 중에 딴짓한대. 또 63%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55%는 뭔가를 먹고 47%는 화장실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기계 네 번째 의자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바람직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셰리 터클 교수의 제안인데 스마트폰을 우습게 알지 말아라.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을 일단 인정해라. 이거 인정해라.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창의성을 회복한다. 고독과 우정을 위한 공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접속을 위한 비접속. 뭐 홀로서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첫 강의 첫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아무도 안 버리잖아요. 누가 버리겠어요. 나도 안 버리는데. 못 버리는 거죠. 대신에 그 강의 시간에는 절대 내 눈에 안 띄게 해라. 가방에 넣어라. 만일에 내 눈에 띄면 저 버린다. 저기 내려다봐라. 스마트폰이 지금 100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방 속에 넣는데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하루에 10분만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언제? 잠들기 직전하고 잠 깬 직후. 뭐 제가 뭐 신문 칼럼에도 쓰고 뭐 여기저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낮엔 쓰라는 거예요. 낮에는 쓰고 싶은 대로 다. 우리 어린 친구 명심해. 오늘 내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얘기만 명심을 하라고. 잠들기 직전 5분, 잠 깬 직후 5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는,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뇌파가 느려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이거 빨리 풀어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때 나타나는 이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신이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주는 거거든, 누구한테나. 저는 아까 제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1982년부터 시를 썼어요. 그리고 왜 충격을 받으시네요. 잘못했습니다, 시를. 다음 생에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82년부터 시를 썼고 84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쓴 시의 한 80%, 또 제가 247개월 동안 쓴 기사의 8, 90%의 아이디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머리맡을 비워라. 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손이 저절로 가요. 강력한 자석이 있나 봐, 저 안에. 그러니까 이 충전기를 저 안방에 두지 말고 저 거실에 두든지, 더 좋은 건 복도에 두는 거지, 복도. 그러다 보면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떠올라요. 그걸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때 그 글의 어떤 첫머리나 아니면 글의 핵심 또는 글의 구조 같은 것들이 다 떠오르고,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뭐 대인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좀 문제들을 이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거 습관 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강의 첫 시간에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물어봐요. 그럼 한 10명?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학기 말 되면 한 명이 될까 말까요. 잠잘 때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거예요. 한번 꼭 선생님들이 해보세요. 오늘이 7월 14일이죠. 제가 6개월 뒤에 가정방문을 한번 해요. 요즘 가정방문 없죠? 네. 그건 없어지길 잘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우리 저 친구 이름이 뭐지? 조연준. 연준. 우리 연준이는 지금 이거 기억하지? 잠들기 전 5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잠 깬 직후 5분. 응? 이거 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이걸 없앤다는 건 개인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대안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겠어? 어떤 상상력이 나오겠어?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저는 이걸 빼앗기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는 남이 하라는 것,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시장이 하라는 것, 기업이 하라는 것, 국가가 하라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창의적이 되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 부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리를 둬야 되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걸 왜 사야 돼? 이런 정책을 왜 수립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저한테 강의 의뢰서를 보내실 때 대안 관련된 그거는 제가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뭐 질문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계를 너무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루에 21시간을 멀쩡하게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다 공유한다면 우리가 뭐 그 소카나 이런 거 차 한 대를 가지고 몇 사람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다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훨씬. 응?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지구와의 관계, 이 천지 자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또 다시 설정할 것인가. 지금 뭐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습. 지난 길게는 400년, 짧게는 뭐 200년. 우리로 치면 50년, 60년. 우리가 이 지구 자원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퍼다 썼잖아요. 마구.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 갈 때 종각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요. 근데 한 2주 전에 그 대단한 그 광고판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런 광고, 공익 광고가 나왔어요. 그 큰 대형 광고판, 이만한 광고판인데 거기에 사람 손으로 신용카드 하나를 딱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하나 분량이에요. 이미 다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벌써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금속, 뭐 플라스틱, 미세먼지 다 들어오고 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 천지 자연하고 관계를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재설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이 뭐 미국의 어느 학자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이 탄생한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녀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이런 세상, 이런 자유를 물려줘야 하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면 저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선각들이 젊은이들한테 분노하라고 하잖아요. 분노하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해요. 아니 이건 무슨 이론이 필요한 것도 그냥 상식이잖아요.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죠.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걸 물려받아도 아쉬울 텐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한테 남겨진 건 우리가,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내가 물려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서 물려주자. 이게 과연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전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아까 개인과 이웃, 지역 차원에서는 소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자를 우리가 다시 탄생시켜야 하고, 또 기계와 지구자연, 천지자연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주요섭 선생이라고 있어요. 저 시민활동가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전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걸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이 청색은 뭐 자본주의고 적색은 사회주의겠죠. 그리고 이건 녹색은 잘 안 보이죠, 녹색.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아주 키워드만 뽑은 건데 이 자본주의의 세계관의 기초는 사회 진화론이고 뭐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 유물론이고 이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다. 이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잘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청색이든 적색 체제든 이 지구와의 관계를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저 산업 이데올로기 또는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체제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공산주의 사회가 얼만큼 그 환경 오염이 심각했는지 그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이것도 뭐 산업제일주의였어. 뭐 중심 가치를 보면 청색, 자유, 적색, 평등, 녹색은 이제 박애라는 거.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도 이 우주의 한 구성원일 뿐이고 요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기체론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박애, 뭐 공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대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우애와 환대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우애와 환대. 정치인은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면 연대주의죠. 여기는 시장 경제가 중심 부분이었고 국가와 정치였는데 이제 시민사회, 문화, 지역이 또 중심이 되겠죠. 사회적 목표는 발전이었고 진보였는데 이제 창조라는 거.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창조. 사회경제적 목표와 원리는 여기 성장과 교환이고 분배와 재분배인데 저는 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구 자원을 함부로 쓰는 한에는 이것은 이제 균형과 호혜입니다. 경제학적 중심은 효용 효율이고 노동 순환 경제. 자연과의 관계 태도는 개발이고 개발 고려 그다음에 공생이죠. 공생. 그 지난 6월 25일 날 그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다들 아시죠? 저는 그분으로부터 또 녹색평론 또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단행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녹색평론이 1991년에 창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내 안에서 야, 이 도시적인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느림, 산책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1991년에 녹색평론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저희 세계관 또는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추구했던 그 새로운 세상, 이 산업 문명의 폭력성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분은 공생공락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생공락. 근데 공생공락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애와 환대에 기초한 거고 공생공락하는 사회가 바로 순환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순환. 순환. 지금 순환의 고리가 끊겼죠. 끊겼어. 자, 리더십. 뭐 자본주의 기업, 공산주의 조직, 혁명가, 예술과 종교가 참 좋죠. 저는 또 다른 꿈이 원래는 오늘 그 강의 주제를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기회를 좀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저는 저 대안적 삶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예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술적인 삶.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떤 상상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아주 그럼 이거 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처럼 청색, 적색에서 녹색으로 가야 한다.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머리만 끄떡일 뿐이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이나 구도를 자기 삶 속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거 최근에 쓴 거예요, 최근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았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세.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네. 뭐 코로나19하고도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일방적으로 특히 이제 제도교육, 공교육은 국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지식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종을 치는 건 국가입니다, 국가. 그렇죠? 이 선생님도 국가죠. 이때의 종은 국가가 아니에요. 시민이고 시민 중에서도 미래 세대들이. 그런데 과연 선생들이 국가가 저 아이들의 이건 전 절규라고 생각해요. 절규. 저 종은 피가 섞인 종이라고. 근데 과연 선생님들이 국가가 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할지 아직 미지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지 않으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좋은 미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조금 더 충격적인 건데요. 심청이 아빠에게 공양미 300석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아빠가 빠져. 이거 뭐 이 짧은 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시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다채로워요. 어떤 사람은 야, 이 문제에 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드디어 개그를 하는구나. 이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왼쪽은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대 간 전쟁을 이야기하는 한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여자가 희생양이 되어야 돼? 이 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면 제 딸이에요. 네. 제가 우리 딸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응?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 그거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뒤집어 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 다른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어요? 이건 또 엄청난 문장인데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저도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본 겁니다. 우크라이나라는 5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체르노빌. 그 1986년 4월에 체르노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걸 다큐멘터리처럼 다시 만든 영화인데 대단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인재였어, 인재. 그 조그만 그 체르노빌 조그만 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떤 약간의 그 권력 싸움 같은 것도 있고 신분 상승과 관련된,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검사를 하느라고 안전 검사를 하다가 그런 엄청난 비극적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핵물리학자하고 당시 그 소련이죠. 소련의 에너지부 장관이 현장으로 갑니다. 고르비가 지시를 해서 처음에는 다들 믿지를 않았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부에.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네. 현장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끝이 시작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정확히 아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시대 상황이 끝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 희망은 있죠. 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응? 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새로. 그래서 오늘 제 이 두서없는 이 강의의 결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문 앞에서 쓰러지는 최후의 인간이라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여는 최초의 인간이라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감. 제가 나이 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금방 돼. 저 뭐 시리아 난민, 저 피난민 생겼을 때 그 요만한 3살짜리 아이가 해안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죽은 적 있죠. 모래사장에서. 그때는 막 그런 입장이 되어보는데 가족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잘 안 돼요. 근데 그럼 저런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 여기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건데, 이거는 인류의 스승들이 이미 2000년, 몇천 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고, 공자와 맹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응? 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이게 다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골든룰. 이거를 우리가 되찾으면 아까 얘기한 5개의 의자, 서로의 세계의 의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와 관련된 의자, 지구와 자연과 관련된 의자, 이 문제가 저는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한테 주문하셨던 그 답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예. 말씀하셔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세요. 예. 아이고 다리가. 질문이요. 예. 오늘 강의 주제랑 뭐 연결돼서 예. 자꾸 안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글을 그러니까 못 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힌 느낌이 들고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생활 얘기나 어떤 에세이식으로 다 끄집어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글을 써오셨는데요? 그냥 생활 이야기. 생활 이야기? 네. 에세이 형식의 생활 이야기를 그 3명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활 이야기라면 이를테면 뭐 제목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를테면 뭐 키우고 있는 거북이가 아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사가 어땠다든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냥 이런 아주 그냥 소소한 어떤 생활 이야기의 글들을
그나마 그래도 제목을 붙이고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써왔는데 한 세 분이서 네, 3명이고요. 한 3-4개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최근 한 3달 정도는 주말 빼고 매일 썼거든요. 매일이요? 네, 매일이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뭔가 생활에 다 쓴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잘 일단은 전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글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생기실 텐데. 그리고 그 글쓰기 그 모임이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막연하게 아니면 네. 글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일단 그냥 에세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장르도 있고 이 글을 쓰는 어떤 뭐 용도랄까 목적이랄까 뭐 이 글을 써서 뭐 책을 내겠다 아니면 뭐 각자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얘기는 많이 쓰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좀 쉬셨다가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쓰러지지는 네. 않았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셔. 이 박정 선생님도 같이 하세요? 아니죠? 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우선은 같이 하면